이코노미터 오늘은 키움증권의 한재영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 얘기 딱 아주 좋은 타이밍에 또 모시게 됐어요. 오늘 한 의원님은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실지 말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네. 뉴욕 얘기를 먼저 여쭤보려고 질문지는 준비를 네.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우리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1.5% 정도 네, 코스피가요. 코스닥은 0.8%입니다. 이게 개장 초반에 2%대 전후로 네.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는 게 좀 낙폭은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일단 미국 여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미국 금요일날 미국 증시 폭락을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래도 이 정도 주가 흐름 정도는 뭐 선방하면서 시작하지 글쎄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뭐 늘 비슷하게 해왔던 대로 또 시장을 한번 또 조율하는 그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중국한테 보내면서 이게 증시에 조금 일부 불안 요인들을 덜어준 것 같고, 그게 뭐 다행히도 타이밍상으로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이제 방심을 했던 게,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갈등은 그동안 저희 그 변수에서 거의 후순위로 밀어놨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선순위로 튀어오르면서 돌발성 악재로 돌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체감적으로는 이것도 장세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판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현재 시장의 추세는 지금 다 훼손이 되지 않았다.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저희가 뭐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이 그 전망해 왔던 대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제 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다시 이제 뉴욕 증시 얘기로 네. 조금 돌아가 보면 나스닥이 3.5% 넘게 네. 급락을 했고 꽤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미중 간의 갈등 재부상, 네, 굳이 또 갖다 붙이자면 셧다운 얘기, 맞습니다.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인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경험해왔던 악재이죠. 그 이번에 뭐 트럼프 관세 인상은 잠깐 인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잘 신경 쓰지 않았다가 그렇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튀어 나와서 시장이 좀 놀랬던 거지. 그거 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매뉴얼과 대응북이 있는 그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도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근데 제가 본 자료 중에 하나는 이게 포지션 청산이 아니라 네. 그냥 해지 정도 차원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네, 아예 시장에서 뭐 빠져나가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뭐 이렇게 폭락을 크게 하거나 이럴 걸로 볼 것도 아직은 아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생각하고 들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시장의 대규모 하방 베팅을 이제 줄줄이 유도하는 그런 악재가 아닐 거다라고 저 네. 보고 있는 게, 요즘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정말 거침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언제든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뭐 숨고르기성 조정,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조정이 나와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근데 그게 때마침 이제 관세 인상이 그 차익 실현의 그렇죠. 조정의 명분이 됐던 거지. 저는 뭐 이게 단기적인 뭐 숨고르기성 조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좀 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빈수를 좀 말씀을 여쭤보면, 첫 번째는 중국이 얘기한 히토류, 이게 사실은 얘기 나올 때마다 시장 충격이 어쨌든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리스크,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처럼 반도체라는 이런 좀 첨단 산업 쪽으로 그 경제 주력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비축분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기업들이 좀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고, 정부는 더 하고 있고,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도 뭐 절반 이하로, 물론 아직도 높은 거긴 하지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 뭐 미국도 그렇고 다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고질적인 리스크화 그렇죠. 이게 된다고 봐야 그냥 되나? 상수화 정도로 보시면 상수,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히토류 갈등을 빚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8, 2019년도 맞습니다. 이 당시 때 보니까 그때부터 거의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엊그저께 TSMC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그 우리는 그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큰 리스크가 되지 그렇죠.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좀 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번에 이 반도체주들이 히토리 규제 이슈로 미국이 좀 더 세게 조정을 맞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이 상대적으로 큰데 저는 이게 뭐 이들의 주가에 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과한 걱정은 아닐까 네. 싶은데 사실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또 한판 붙는 걸로 나오면서 걱정이 네. 됐던 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아이팩 가긴 갈 건데 시진핑이랑 그렇죠. 애매하게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죠. 막 그런 네. 얘기들 네. 물론 그 이후에 뭐 만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 사실 우리는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네. 되게 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약간 좀 김이 빠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긴 했었는데 네. 별 문제는 없을까요? 변수들은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에서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만나는 여부도 중요하고 네.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좀 첨예한 대립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유화적인 결과를 나올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이슈가 좀 뒤로 묻힐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높게 만들었던 것 중 하나로 뭐 지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시각들도 개입이 되어 있지만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 그 불확실성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증시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다. 근데 저는 뭐 지금의 고환율 현재도 뭐 1,430원대까지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환율이 높은 구간인데 네. 지금의 고환율은 과거에 저희가 느껴왔던 우리나라 뭐 경제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높아졌던 그러한 고환율이랑 좀 성격이 다르다. 지금의 고환율은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급증했고 그렇죠. 실제로 이번 연휴 때에도 수조 원대 매수를 했더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과거랑 다르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얼마나 급등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알 수 있는 지표가 이제 CDS 프리미엄 그렇죠. 국가 네. 위험 지수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1,300원, 1,400원대 갔었을 때 레벨보다는 지금 많이 낮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고환율 저희가 뭐 여행을 다닐 때나 실생활 할 때는 좀 환율에 대한 부담들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증시에서 뭐 크게 뭐 추세를 훼손시킬 만한 재료는 저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 네. 지금은 일단 원화가 약세인 거잖아요. 네네. 달러가 강세인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기조는 10월도 인하, 12월도 네. 인하할 가능성이 뭐 오늘 나온 뭐 저도 텔레그램 보니까 오늘은 뭐 거의 100%까지 뭐 그런 게 나오던데 네네네. 미국이 금리를 2번이나 더 내린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당 높다는 얘기고 거의. 네. 그러면은 원화는 또 강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또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1,430원대에서 더 많이 안 올라가겠죠. 이제 다시 1,400원대 상방이 막히는 쪽으로 상방이 봐야 막히는 된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5월달 정도나 6월달 정도에는 1,350원대까지 맞아요. 내려가고 이래서 막 저환율 막 이런 이야기가 워낙 강세 기조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언제 1,400원대가 워낙 강세 기조였습니까? 이게 환율의 구조적인 좀 변화들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말로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네,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환율이 1,400원이 상시화된다. 이제 뉴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환율이 너무 올라갔을 때 뭐 말씀하신 대로 CDS 프리미엄 같은 거 올라가고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가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질 그렇죠.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고환율이 수출주한테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맞습니다. 고환율이 내수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기존의 일반적인 상식들. 네. 이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양극화되는 산업 성장들, 기업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는 주식들만 가고 못 가는 주식들은 못 가는 그러한 흐름. 뭐 이게 요즘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K자형 이제 주식 증시, K자형 경제 성장. 그러니까 양극화되는 이거는 저희가 당분간 계속 감내를 하고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K자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죠. 가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셧다운 얘기도 있고 등등등 몇 가지 있는데 네.
혹시 위원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얘기가 좀 됐던 뭐 거품론, 뭐 네. AI 뭐 이 수익성 낙화론, 뭐 사실 이것도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긴 네.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변수가 될 만한 것들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게 있습니까? 변수가 될 만한 거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이나 미국 증시를 끌고 올라왔던 거대한 재료, 메인 재료가 훼손이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예. AI 버블과 관련된 사안이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 금요일 날에도 AI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상 이제는 AI 주식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6% 정도 밀린 것도 안 그래도 버블에 대한 좀 부담들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그들한테는 단기적인 이제 급격한 포지션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했던 만큼 AI 버블 논란은 저희가 당분간 안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얼마 전에 뭐 젠스당이나 그 다른 네. 뭐 전략가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지만 과거의 닷컴 버블 때랑은 달리 이제 뭐 돌려막기가 요즘에 횡행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있는 돌려막기죠.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네, 있다. 수익성 있는 돌려막기.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최소한 밸류에이션 가지고서도 이거를 버블 여부를 좀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선행 PR,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는지를 봤을 때 지금 29배 정도입니다. 참고로 닷컴 버블 때가 40배 정도까지 갔었죠. 아,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네. 훨씬 덜하다. 그렇죠. S&P 같은 경우가 지금 나스닥보다 S&P 500이 밸류에이션 비싸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예. S&P도 지금 22배 대 중반인데 닷컴 버블 때는 28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닷컴 버블 뭐 버블에 지금 저희가 중간에 놓여 있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버블의 정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 그 판단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또 주말새 IMF에서도 지금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또 뭐 네,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EPS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다음에 뭐 선행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닷컴 버블 때에 네. 비해서는 아직은 괴리가 좀 있다.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비는 해야 되는 거는 조만간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미국 M7 주들에 대해서 다 실적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문제는 그 실적을 충족 못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치러야 되는 대가는 이전보다는 좀 더 가혹하지 커질 수 않을까. 있다. 예전에는 뭐 컨센을 미스했을 때 뭐 4~5% 빠졌다면은 이제는 그 이상으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럼 3분기 이번에 실적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좀 네, 주의 깊게 맞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반도 이제 국장 얘기를 조금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가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 하나.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품론하고도 연계가 되는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도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일단 전제로 좀 하고 일단 반도체부터 여쭤보면은 반도체는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는 낙폭이 좀 있다가 많이 줄긴 했어요. 네네. 반도체도. 반도체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는 못 가셔서 포모가 느끼셨던 분들은 이렇게 반도체 주주 조금 주춤할 때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저는 지금의 반도체주들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그들 반도체주가 가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죠. 그러면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보면은 오늘은 이제 조금 팔고 있긴 예 오늘 팔고 한데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10월달 이후로 사실상의 9월달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반도체밖에 안 샀어요. 맞습니다. 코스피에서 거의 10조 넘게 샀는데 그 중에 거의 90% 금액을 다 반도체에 할당을 했고 네.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쪽들로 하려고 집중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의 AI 랠리에 대한 훈풍과 연관이 되어서 메모리 업황 이제 이익 증액 사이클, 메모리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이익 증액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는 예. 그 베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증시 방향성을 좀 중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게 코스피가 어차피 저희가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많이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스피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내년도까지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지난 거의 14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을 기점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통상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번 그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경향을 이어가는 경향이 그렇죠. 있는 좀 관성이 있죠. 관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관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주가도 아무리 이익에 선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당분간은 좀 상승 여력들은 계속 이익 모멘텀이 제공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익 사이클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미 9월 달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이게 사이클이 또 앞서 네. 14개월 만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다 했으면은 또 얼마나 이 사이클이 그렇죠. 갈 거냐 이 부분도 또 한번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되게 선반영되는 게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선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놓고 봤을 때 반도체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은 4개 분기 최소 4개 분기 정도는 가거든요. 네 개면 1년 정도라 네. 얘기네요. 아무리 뭐 반년 정도를 시장이 땡겨서 선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년이 되려면은 몇 개월 더 남았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쪽들은 주도주로 남아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뭐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하여간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얘기가 가장 저도 많이 네.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이 호황 사이클은 간다. 그렇죠. 그 주가는 그거를 반영할 반영할 거다. 거고. 근데 뭐 좀 더 빨리 반영하면은 내년도 1분기까지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4분기 안에 모든 걸 다 반영하진 않을 거다. 그렇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것도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내년 초쯤에 또 우리가 전망을 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맞습니다. 벌써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이렇게까지 보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반도체를 매수 기회를 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반도체 하나만 또 몰빵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다른 대안 네. 섹터랑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뭐 그동안 사실상의 코스피가 3,600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반도체 힘 하나만으로 그렇죠.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만 사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의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반도체는 저에게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두고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굳이 몰빵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맞아요. 네. 시장은 실적에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조선 방산 이 그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 주식들 네. 지난 뭐 2, 3주간 동안 반도체 사러 가느라 네. 되게 힘겨운 시기를 겪었는데 이 조선 방산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지금 실적 모멘텀들은 더 생길 거다. 3분기 실적 시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들도 실적에 대한 전망들 계속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같은 경우도 주가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선방산 같이 기존 주도주들에게도 메리트가 그러니까요. 생길 거니까 그렇게 좀 이번에 실적 시즌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은 뭐 투자 대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특정 몇 종목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특정 종목을 찾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거 할 줄 알면은 뭐 투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섹터도 조금 두세 개를 좀 늘려보고 종목도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확신이 드시는 종목이 있다면 뭐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반도체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적 네. 좋은 섹터들로 좀 분산시킬 필요도 가격 있는 때다. 메리트가 생긴 주식들이 많이 네.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재영 연구원하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